탭을 해야 되는군요.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아이비 한국문학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교사 백영옥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그동안 경험해온 아이비 국어교과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비 국어교과는 사실상 두 가지로 다시 세분됩니다. 하나는 언어와 문학이라는 교과고요. 하나는 한국문학교과인데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선택한 교과목이 아이비 한국문학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국어과에서 문학을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해온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도중에 의도치 않게 그동안 평범하게 보통의 고등학교 교실에서 해왔던 수업에 대해서 좀 어두운 면이 드러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잘 이해해 주시고 끝나고 난 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인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그 2번 내용이 제가 이제 준비한 3개의 축입니다. 우선 모든 교과목에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3가지가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해왔고 또 아이비 문학교과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무엇을 기르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아까 이혜정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보다는 결정하는 힘 혹은 선택하는 힘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마지막에 치르는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5개의 답지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힘을 길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19년째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하도 힘주어서 눌렀더니 자꾸 넘어가네요. 네,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었는데요. 12년 동안 수능을 가르치면서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좀 자부심이나 만족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실에는 저보다 수능을 잘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국어를 어디선가 잘 배울 수 있는 통로를 가진 아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에서 과연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좀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경기외고에서 2011년부터 시작할 아이비 교육과정에 국어교사가 한 명 필요한데 현재의 국어교사 중에서 한 명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모두들 하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교육과정이고 낯선 건데 게다가 가이드는 영어로 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쪽에 발을 한번 들이면 나중에 수능 국어 수업을 하러 못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갔다가 나중에 다시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내 자리는 있을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 수능 국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애들이 수능 보게 할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수업을 마음껏 꿈을 펼쳐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어교사가 처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학생들이 국어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과연 제가 수업 방법을 바꾸면 그리고 또 교육과정을 바꾸면 아이들이 국어를 문학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과교육의 쟁점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이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한 권의 교과서로 모두 다 지시가 되었고요. 지금은 거민정 체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 권의 교과서를 택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작품들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9년쯤 전에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한번 집필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불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비 국어교과의 교육 목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이렇게 정말 다양하고 이상적인 교육 목표를 향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든 이 교과서가 이 목표를 다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넣는 게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좋아할 만한 거, 심의에 걸리지 않을 만한 거, 이런 것들을 골라내고 또 활동을 만드는 작업이 한편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왼쪽에 있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수업의 내용 부분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업 평가 부분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달라진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B와 달리 이제 국내 교육 과정에서는 평가가 저희가 늘 생각하듯이 최종점에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혜정 소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를 잘 푸는 능력, 그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은 5개 중에 하나를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능력, 특히 국어와 문학 영역은 더 그렇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이건 정확하진 않아. 가장 적절한 거 하나만 골라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IB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작품을 교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 말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하기와 글쓰기가 주된 평가이다 보니까 수업도 발표시키고 토론시키고 글 써보게 하고 이것이 제 수업 내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IB 그 문학교과의 목표에서도 굉장히 매력을 느꼈는데요. 이게 학생들이 정말 제가 국어를 사랑해서 국어교사가 된 것처럼, 문학을 사랑해서 국어교사가 된 것처럼 학생들도 문학을 좀 좋아하면 좋겠는데, 수능 1등급 맞은 학생들 중에 너 국어 좋아하니? 문학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지루한데, 외울 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과의 목표 속에 학생들이 언어와 문학을 평생 즐길 수 있게,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경험해보게, 또 문학적 비평의 기술을 이해하고 스스로 독자적인, 주도적인 문학 감상자가 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IB 문학교과, 제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의 문학교과에서 이런 균형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안에는 말하기와 글쓰기의 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상과 비평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 통합적으로 학습되고요. 또 익숙한 작품과 낯선 작품 모두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학 교육이면 뭘 해야 되지? 문학을 감상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B 교과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저희가 어떤 개별 작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라는 개념 속에 작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한국 문학의 목록과 세계 문학의 목록이 주로 작가 위주로 목록이 제시가 됩니다. 장르별로 수십 명의 작가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작품을 선정하는데요. 이 작품의 개념은 시를 가르친다고 하면 내가 시를 한 작품으로 선택해야 하지 않다면 여러 시인의 작품을 하나씩 배우는 게 아니고 한 시인의 15편에서 20편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배우면서 한 시인을 작가로서 저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시세계를 폭넓게 감상하는 쪽에 목표가 있습니다. 또 중단편 소설, 장편 소설, 수필, 희곡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어떤 작품에 해당하는 작품 수가 장르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B 한국문학교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기를 구성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이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IB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2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4학기의 과정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1부에는 세계문학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문학을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여러 장르를 배우게 되어 있고 3부는 한 장르만 집중적으로, 그리고 4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목록에 없어도 되는, 교사가 그 목록 밖에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매 학기를 이렇게 어떤 순서도 상관없이 선택해서 가르치면 되고요. 중간에 보시면 기본반 또는 심화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학생이 문학 과목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정도도 다를 것이고 역량도 다를 것인데 다 똑같은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반에서 공부할래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좀 낮은 수업, 낮은 시수로 들으면 되고요. 또 심화반 하고 싶은 사람은 주당 한 2시간 정도 더 공부하고 작품도 한 작품씩 더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평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걸 이 표에서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학기에 주된 평가는 이걸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주 대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성했던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고3 학생들의 2년은 어떻게 공부했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작년 1학기에는 저는 사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의 선택도 선생님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부를 먼저 하는 이유는 작품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교사의 또 재량이 있어서도이고요. 또 평가 자체가 학생들에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수업 중에 발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에는 정호승 시인의 시 수선화에게 있는 작품을 20편 정도 뽑아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마르셀 레메라는 좀 이렇게 환상소설을 즐겨 쓰는 작가의 5편의 단편소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온 편지도 저희가 이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학기에는 세계문학을 공부하는 일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들, 이탈로 칼비누의 장편소설 하나, 그리고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심화반에서 하나 더 공부를 했습니다. 1학기에는 여러 장르를 공부하는 것이었는데요. 기본반은 2작품이어서 윤동주의 시와 이근삼의 희곡을 공부했고, 심화반에서는 손창섭의 단편소설을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학기에서는 좀 작품 수가 많아졌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3부에서 배운 작품으로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졸업시험에 임박해 있으니까 따끈따끈하게 배우자라는 의미로 제가 3부를 마지막 학기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반은 홍길동전, 그만턴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광장을 배웠고, 심화반 하나 더 난소공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작품들을 가지고 대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궁극적인 평가의 마지막 지점에는 말 잘하게 하고 글을 잘 쓰게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쓰느냐? 학생들이 문학작품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본 어떤 관점을 확립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인 해석과 감상을 해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 수업 시간에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전중후가 모두 거의 빠짐없는 것이 토론하기, 생각하기, 글쓰기 이런 것들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기 초에 수업을 시작할 때 저는 이걸 수업을 반드시 합니다. 문학 교과이지만 문학 작품을 먼저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아이비라는 교육과정 안에서 문학 교과가 학습자인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수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학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학습자로서 성장해 나갈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문학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 자체가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세계 시민으로서의 나는 문학을 통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토론을 해봅니다. 한 예로 아이비 학습자상 중에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학습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잘 성취시켜줄 수 있는 교과가 바로 문학교과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가상에 구성된 그 창작된 세계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 인물들에 적극적으로 공감할 때 바로 옆에 있는 타자도 타인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감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할 때 학생들은 굉장히 국어교과 또는 문학교과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선정했을 때 그러면 그 길고 한 권을 다 읽어야 되고 또 여러 편을 읽어야 하는데 읽는 건 언제 할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방학 중에 다음 학기에 배울 작품을 학생들에게 모든 교과가 다 공지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학이나 또는 국어 문학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작품을 읽고 오는 게 학생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오자마자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었다는 전제 하에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토론을 할 때에도 교사가 스스로 토론 주제를 정해주거나 하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질문거리를 제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조를 2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조에서 제시한 질문거리들을 모두 모았고요. 그 뒤에 교사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낸 것 중에서 혹시 손창섭의 사연기와 관련해서 더 탐구해볼 문제는 없을까? 저도 몇 개를 더 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모아서 다시 학생들하고 논의를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뭘 하고 싶니? 어떤 걸 하면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머지 남은 질문거리는 개인적으로 각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수업과 수업 외적인 부분들이 함께 보완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발표도 합니다. 네, 윤동주 시를 배울 때 모든 학생들이 수업 중에 한 번씩은 다 발표를 했습니다. 윤동주 시에 대해서 한 편을 정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는 이 시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3분 또는 5분 정도 발표를 하고요. 발표가 끝나면 그걸로 잘했어 끝나지 않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같이 질문을 합니다. 아까 여기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이것을 그림이라고 해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슬픔인데 왜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다시 설명해 줄래요? 이런 토론들이 서로 또 오갑니다. 그러면서 발표한 학생은 물론 발표하지 않는 학생들도 함께 이 작품에 대한 지식과 이해와 감상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리한 요구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러한 활동도 시킵니다. 이근삼의 국물이 있사옵니다라는 희곡을 배우고 또 내용을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각각 하나씩의 측면을 주제로 해서 A4 한 쪽짜리 정도 글을 써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희곡 장르 전반의 특징과 이 작품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근삼이라는 작가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이 작품이 서사극이라고 하는데 어떤 장르, 어떤 형식 때문에 서사극인지, 인물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희곡에서 갈등이 중요한데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해소되는지 등등 자기가 맞추어서 그 주제에 따라서 글을 썼고요. 그걸 또 다시 선생님이 다 수합을 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자, 발제해봐. 그럼 발제하고 그럼 지금 발표한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자기는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면 또 얘기해보자 하면서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감상하는 그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평가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평가와 달리 평가와는 별도로 감상에 또 다른 어떤 양상이나 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학생들과 함께 정호승 시인의 시들을 공부할 때 증명사진이라는 시가 수선화에게 시집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유독 학생들 여럿이 이 증명사진 시가 굉장히 뭔가 우리 마음에 울리는 바가 있다. 과연 나의 정체성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년 초에 계획됐던 건 아니지만 학생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이 증명사진이라는 시에 대한 우리들의 감상과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보면 좋을까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사진 뒤에 보시는 것처럼 반 아이들의 얼굴을 표정을 3가지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몇 명의 카메라 잘 찍는 학생들이 찍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국어교실 안에 다 게시를 해놓고 저 안쪽에 위쪽에 보시면 그런 타이틀이 있죠. 증명사진이 당신의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시 한 편을 읽고서도 이런 활동까지 아이들이 확장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재미있는 문학교육의 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다음 사진은 저희가 수업하는 일반적인 이제 풍경인데요. 토론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것처럼 강의식의 자리 배치는 토론에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둘러앉아서 할 수 있을 그런 자리 배치를 많이 하고요. 교사가 앞에 서거나 하지 않고 같이 책상을 둘러앉아서 함께 참여합니다. 한 명의 토론자인 셈이죠. 그리고 조별 토론을 할 때도 학생들이 이렇게 따로 책상을 붙여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론을 할 때 때로는 교사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수업을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러 토론 대형에서 비켜나서 다른 자리에서 관찰을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문학교육을 할 때 침묵으로 가르치는 어떤 교사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학생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어떤 때는 선생님이 우리들의 토론을 좀 잘 정리해주고 정답을 얘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자발적인 토론이 좀 무색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경우에는 제가 따로 떨어져 앉고 계속해서 관찰만 합니다. 그때 저는 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친구의 발언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 또 논의가 더 발전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건 무엇이었는지를 메모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코멘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 왔습니다.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했나 봐요. 40분까지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한 10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국어 교실에서 국어 선생님들이시라면 많이 시도해 본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애들한테 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없는 작품도 한번 배워볼까? 계획하셨던 분이 반드시 계셨을 거예요. 또 그리고 이런 작품을 배울 때 가급적이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활동보다는 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수능을 가르칠 때 토론도 좀 시켜보고 막 활동도 해보고 글쓰기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마다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부 아이들은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수능이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간 낭비예요. 2시간 동안 애들 떠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는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늘 수능이라고 한 어떤 큰 장벽 앞에서 좋은 활동 하고 싶은데, 좋은 수업 하고 싶은데의 꿈이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비 안에서 제가 자유를 느끼는 것은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가 제가 아이들과 즐겁게 활동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즐거웠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쌓은 우리들의 문학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계문학만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한 내용에서 학생들이 작품 하나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쓰고 에세이의 분량은 정해져 있는데요. 띄어쓰기 단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200에서 1500단어 정도. 학생들이 12포인트 정도로 글을 쓰고 2줄 간격을 주면 한 7, 8페이지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의 긴 글을 연구 에세이로 씁니다. 소논문 형태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여러 장르를 배운 다음에 선생님과 마지막에 1대1로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은 녹음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아이비오 채점센터로 보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기, 3부에서는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1월에 졸업시험을 앞두고 파트 3이라고 하는 한 장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그런 학기인데요. 저희는 장편소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배운 작품들에 대한 글쓰기가 이제 최종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부는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고 자유롭게 작품 선정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에 발표를 하는데요. 길이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니까 짧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평가는 학기 중에 하는 평가거나 학기와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에 바로 아이비 문학교과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에 딱 도달하는 그 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문학을 즐겁게 배우고 감상 능력을 익혔다면 처음 보는 작품이지만 해석해보세요. 가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험이 졸업시험으로 출제가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들으셔서 얼핏 아시겠지만 이 모든 평가들에는 시간이나 소요되는 시간이나 또는 방법 등이 어느 정도는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조건이 결코 쉽게 전날 벼락치기로 외워서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래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외워서는 통째로 외워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관점을 수립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감상 능력을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 평가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크게 보면 다시 보면 말하기 평가가 2개가 있는 것이고요. 글쓰기 평가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시간 중에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자유롭게 10분에서 15분간 발표를 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할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2명이 했으면 20분에서 30분까지 시간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공동으로 분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역할극에서 각각의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개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작업이라고 해서 쟤한테 묻어가야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잘 조직해서 자기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와의 1대1 인터뷰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긴장하는 평가이기도 합니다. 여러 장르를 배운 중에 이제 배우고 나서 평가할 시기가 되면 학생들이 시험장으로 옵니다. 시험실로 옵니다. 한 명씩 오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그러면
봉투에서 선생님이 임의로 발췌한 우리가 배운 작품의 지문을 하나 뽑습니다. 전혀 예고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 학기에 배운 작품이죠. 그거를 가지고 그 종이에 아무 자료도 없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통틀어서 20분 동안 막 메모를 하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내가 선생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선생님이 계신 방으로 밀폐된 방이에요.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오직 녹음만 됩니다. 네. 그 들어가서 선생님을 앞에 두고 자기가 선택한 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쭉 8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2분은 교사와의 질의응답인데요. 이때 교사가 학생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얘기하는 중에 너무 떨려서 잘 얘기할 수 있었는데 조금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뭔지 다시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아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겠니? 하는 식으로 학생의 발표를 보완해 주는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반 학생들은 10분 동안 끝내고요. 심화반 학생들은 오직 시에 대해서만 이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시 지문만 가지고 뽑아가지고 10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10분은 더 해야 됩니다. 심화반이니까요. 산문 장르에 대한 토론을 준비되지도 않았고 선생님이 예고하지도 않은 그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대해서 배운 그동안의 감상과 자신의 기억들을 총동원해서 선생님과 같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쓰기평가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걸 먼저 보시면요. 세계문학 탐구 에세이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학기 중에 일어나는 거고요. 한 학기 동안 작품 배우면서 꾸준히 써서 졸업하는 해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학생이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석 에세이 1과 2가 바로 졸업시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이비는 졸업시험을 하루에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 한 과목만 해도 페이퍼 시험 종류가 2가지인데 2개가 각각 심화반은 2시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2개를 보는 날짜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올해의 경우 거의 2주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돼요. 학생들이 어느 날에 시험이 있고 자기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어느 날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때로는 놀래요. 선생님, 수능은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그 많은 과목을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날 컨디션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너 얼마나 긴장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의 경우는 평가 기준도 궁금하실 텐데요. 말하기를 잘하는 것의 핵심 내용은 그렇잖아요. 작품에 대해서 감상을 잘했나?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말하기니까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지금도 지루하실까봐 제가 걱정되는데 지루하지 않게 논리적으로 잘 조직해서 말하고 있나? 이것도 필요하겠죠. 또 말하기니까 언어 문법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나?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이 3가지 요소를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어라고 생각하면 중간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것보다 좀 더 풍부하네?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풍부하네? 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IOP 발표를 할 때 학생들이 주제를 이런 걸 정했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형식을 차용해서 판타지 소설을 소설이라 할 수 있는가? 마르셀렘의 소설은 환상소설인데 이게 왜 소설이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발표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 3번째 걸 보시면 정약용의 작품을 배웠으니까 그 정약용이라는 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벽으로 드나들면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한 그 소설 속의 인물은 뭐가 문제였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접근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걸 보시면 할리우드 영화감독 2명이 만나서 역할극을 하는 거였는데요. 소설에 묘사된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영화화가 된다면 어떻게 구현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조선시대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자식에게 준 편지까지 낭독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약한 기관지 관리에 힘쓰고 특히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유의하여라.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네. 자, 낯선 작품에 대한 글쓰기 문제 예시입니다. 아까도 보셨는데요. 2지문이 나옵니다. 잠깐 뒤에 거랑 보여드리면 앞에는 산문이 나오고 1번은 2번은 시가 나오는데요. 기본반은 이렇게 기억, 니은 가이드 질문이 있어서 너희가 기본반이니까 어떻게 쓸지 조금 두렵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심화반은 이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둘 다를 쓰지 않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90분 동안 쓰면 됩니다. 배운 작품에 대한 글쓰기는
기본반, 심화반 문제가 동일한데 평가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잘했어라고 하는 게 심화반의 만점이면 기본반의 만점이면 심화반은 매우 잘했어, 아주 훌륭해, 완벽해 정도가 되어야 이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문제는 많이 좀 소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낯선 작품에 대한 글을 썼을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할까?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언어문학 교과에서 평가 요소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잘 됐는지, 그리고 또 글을 잘 썼는지, 어떤 조직력, 두 번째 있는 비항목은 이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특징을 잘 드러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글 속에 표현됐는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학 주제 탐구 에세이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썼던 건데요. 이방인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사의 부조리와 모순, 좀 어려운 주제를 택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기사란 소설에는 인물들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쓴 친구가 있었고요. 소설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서술자잖아요.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작가와 관련해서 서부 유대인적인 배경을 탐구해보자. 또 마지막으로 이중적 자아의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봤는데 어떻게 이 이중적 자아가 드러나는지 탐색해보자 라고 하는 주제를 설정해서 이제 쓴 것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 제목이 평가를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어요. 저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이전에 비해서 수업이 재미있고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고 교사로서 내가 뭔가 하고 있어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평가가 다른 교육과정에 제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걸 보시면 말하기와 글쓰기가 문학이나 국어교과에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든 교과목에 똑같은 평가 형식인 답지 고르기를 해오지 않았나. 그리고 수행평가의 다른 점 또는 평가의 다른 점이, 저는 가장 큰 다른 점이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저도 글쓰기 과제를 국어 가르칠 때 내봤는데 제가 글을 어떻게 쓰는 거야 대충 알려주긴 하지만 너 뭘로 쓸 거야? 나랑 얘기해볼까? 너 어떻게 계율을 짰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 그러고 내면 제가 막 채점을 하는데 그때 또 난관이 있어요. 이상하네. 뭔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점수를 어떻게 차이를 줘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거의 주로 토론을 시키고 애들 말하게 하면 교사가 하는 일은 뭘까? 그런데 저는 수업을 하는 교사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는. 왜냐하면 교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 학생들이 말하는 것에 경청해야 되고요. 그 의견이 맞다고 공감해주면서 의미를 살려줘야 되고요. 또 때로 부족하다 싶을 때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더 열심히 수업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행평가나 또는 정기고사에서의 서술형 답안의 인원 목적 분류표를 작성할 때 전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술형을 내라고 하니까 냈는데 예상되는 답이 저는 한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3개를 예상된다고 썼어요. 학생들의 답은 엄청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쓰면 틀리나?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답이 나온 걸 보고 다시 회의를 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 원래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준이 미흡했기 때문에 자꾸 수정을 해서 많은 답들을 이 문제 답안지에 많이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말하기를 하고 글쓰기를 하면 학생들이 똑같은 글이 절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답안은 다양하지만 평가하는 기준은 객관적이고 동일하다. 이것이 아이비 문학교과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너가 말을 하든 나랑 인터뷰를 하든 또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든 아니면 이 글에 대해서 글을 쓰든 저 작품에 대해서 글을 쓰든 나는 이 기준을 가지고 너를 평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늘 좀 편안한 어떤 버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교사인 제가 느끼는 뭐 자부심이나 그 만족감이나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나 이게 중요한데 아까 이혜정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아이들의 의견을 몇 개 모아봤습니다. 선생님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낸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제가 지식을 준비하고 정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독서가 무엇인지 체득된다. 작품을 한 페이지만 읽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편을 다 읽어야 하고 그 시인의 작품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찾아 읽을 수 있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독서를 더 하게 됩니다. 작품의 획일화된 해석이 아니라 토론을 통한 의미 찾기에 중심이 있다. 그리고 정해진 답이 없다. 이것이 저희가 늘 고민하는 문제 아닙니까? 문학에 대한 감상은 너와 내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의 답으로 통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어 교과에서 우리는 생각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듣기 평가는 해봤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듣기만 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말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감상을 더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지를 평가해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이들도 새롭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췌된 부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문학 작품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만족했습니다. 저는 아이비를 하고 있지만 저랑 같은 국어과 동료 중에 어떤 선생님께서는 제가 하고 있는 걸 보고 학생들한테 작품 전문을 읽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수업을 또 도입하신 분이 계셨어요. 학생들의 만족도나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커졌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칠 건데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저희 딸도 지금 중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1학년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는데 얘가 도대체 뭘 알고 있을까? 때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밤새 외우고 반복해서 여러 번 풀었는데 그 지식이 나중에 어떻게 쓸모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먼저 바꾸면 그 다음에 수업은 자연스럽게 바뀔 것 같고요. 또 수업이 바뀌면 교육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